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갱스터의 천국이 된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다루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부유한 이유 영상에서도 등장한 국가가 스웨덴이죠. 북유럽 그 중에서도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위치한 스웨덴은 오랜 시간 동안 복지 천국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개인의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하며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사회 모델인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왔기 때문이죠. 복지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GDP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노르딕 모델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동자에게 높은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죠. 개인 세율이 높은 거지 법인세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 적은 인구, 그리고 청렴한 정치, 이 세 개 중 한 개라도 안 되면 노르딕 모델은 도입이 불가능하고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 노르딕 모델을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화로운 스웨덴을 가장 잘 표현하던 수식어인 복지 천국이 최근에 급부상한 또 다른 수식어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스웨덴은 복지보다 갱스터의 천국이라는 악명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갱단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조금 증가했고 과거보다 조금 많아졌다고 붙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직범죄가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이 되자 총기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부터는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2018년부터 스웨덴은 유럽에서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국가범죄예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총기 살인율은 유럽 평균의 2.5배에 달하죠. 또 2020년에는 총격 사건이 무려 366건 발생하면서 스웨덴은 유럽연합에서 국민 1인당 총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물론 큰 문제지만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다름 아닌 갱단과 갱단이 저지르는 범죄이죠. 불법 약거래부터 총기 밀매, 심지어 청소년 갱단 문제까지 발생하며 살기 좋은 나라로 불리던 스웨덴은 이제 이웃 유럽 나라에 민폐까지 끼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스웨덴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상황이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방송 연설을 통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은 적이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스웨덴은 어쩌다 갱스터 소굴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장 큰 원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민자 통합 문제입니다. 스웨덴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을 포함한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 1049만 명 중 214만 명이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비율이 인구의 20%에 달하는 것이죠. 이민자를 많이 받는다는 유럽 평균이 5.3%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스웨덴의 이민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웨덴은 어쩌다 이렇게 이민자가 많아졌을까요? 그 배경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해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스웨덴은 다문화 정책을 통해 자국민과 이민자를 구별하지 않는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을 환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죠. 동시에 당연하게도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호황은 그 뒤로도 쭉 이어져 1960년대 말까지 스웨덴은 안정적인 경제를 누리며 서구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또 고부가 가치 위주의 교육과 산업을 펼치다 보니 자연스레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또 저부가 가치 일들을 할 사람이 필요해지기에 이민자를 더 받아들였고 유럽의 노동자들은 스웨덴으로 건너오게 되었죠. 주로 핀란드와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터키 등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이 스웨덴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스웨덴의 경제 확장이 둔화되면서 이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스웨덴은 비북유럽 노동 이민부터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잠시 노동 이민 시대가 중단되었죠. 듣기만 해도 감이 오실 텐데 스웨덴의 이민 정책은 매우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스웨덴에 왔다가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민국도 1969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설립되었죠. 이민국이 설립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민 정책은 무질서한 행정 체계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1980년대 전까지는 여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자면 서울과 부산의 이민 정책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여기다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시민권을 획득하여 본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불러들였죠. 이미 스웨덴에 정착한 이민자들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990년대 초에 발칸반도의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수용해 주었죠. 노동력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난민 통합 프로그램이 개정된 덕분에 난민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지기는 했으나 역시나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은 실업률 증가, 주택 가격 상승, 재정 지출 부담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반이민, 반난민 여론이 증가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스웨덴의 국가 정체성과 사회통합, 개방과 안보 사이의 균형에 대한 갈등까지 생겨났죠. 그런데 2015년 시리아 내전 등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16만 3천여 명의 대규모 난민이 망명을 신청하며 이른바 난민 위기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주민과 난민들이 스웨덴 사회에 흡수되지 못한 평행사회가 형성되면서 사회통합 문제가 대두되죠. 난민들은 스웨덴 사회와 지리적, 사회적으로 분리된 채 생활했습니다. 일례로 스웨덴은 1965년부터 10년 동안 대도시 주변에 10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스웨덴 시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주택 단지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당시 유입됐던 이민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결국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린 교외 지역이 형성되었죠. 문제는 이 교외 지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웨덴 주류 사회와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같은 국가에서 차별받는다 혹은 차별받는 것 같다, 이 말은 곧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민자, 난민들은 언어 습득과 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상당수가 스웨덴 사회에 융합되는데 어려움을 느꼈죠. 핵심적으로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고부가 같이 일을 하는 반면 이민자, 난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민자와 난민들은 낮은 학업 성취도, 높은 청년 실업률, 높은 범죄율과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갈등은 한쪽이 양보하기 전까지 심화된다는 게 문제죠. 스웨덴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 이민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이 증가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안 썼다면 이민자, 난민이면 능력이 되어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1세대의 사회통합이 실패로 끝이 나자 이 실패는 그대로 자녀 세대인 이민 2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민 2세대 청소년들은 스웨덴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또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시장에서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되자 생계를 위해 갱단과 같은 범죄 조직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갱단원이거나 갱단과 관련이 있는 인원 중 80% 이상이 해외에서 태어난 두 부모를 둔 이주민 또는 거주자였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95%였고요. 사실 스웨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청소년 갱단, 어린이 갱단 문제입니다. 애들이 진짜 갱단을 꾸려 조직하는 건 아니고 15살까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 조직에서 고작 13살, 14살 정도의 어린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죠. 모집된 청소년들은 이른바 계약살인에 동원됩니다. 실제로 갱단에 소속된 한 청소년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 한 명을 살해한 뒤 1억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고 하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갱단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에게는 재워주고 밥도 주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소속감도 느끼게 해주고 심지어 큰 돈까지 벌게 해주는 갱단이 하나의 구세주처럼 느껴지고요.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갱단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죠. 스웨덴의 범죄 조직은 최대 50개가량으로 파악되는데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 양로원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범죄 수익보다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 조직들은 먼저 범죄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사업을 하고 경쟁자가 있으면 계약살인 같은 형태로 경쟁자를 처리하거나 못살게 굴면서 이권을 알게 모르게 차지한 다음 완벽히 세탁해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몇 년 지나고 나면 스웨덴에서 기똥찬 느와르 영화가 나올 것 같네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척을 하지만 이 기업들은 여전히 뒤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자를 처리하거나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커져버린 스웨덴의 갱단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이웃 국가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민폐 국가 이미지까지 얻게 되었죠. 스웨덴 정부도 인식하고 있긴 합니다. 총리는 2023년에 사실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고의로 무시했고 정치적으로도 무시했다. 무책임한 이민 정책과 실패한 통합 정책 탓에 이 지경이 됐다며 역대 3인당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3인당은 스웨덴 사회민주 노동당의 줄임말로 1889년에 설립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1932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연속적으로 집권했으며 스웨덴의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했죠. 문제는 3인당이 집권 당시인 2014년에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지지하였고
있고, 당시 스테판 레프펜 총리는 내유럽은 벽을 세우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난민을 수용한 장본인입니다. 즉 3인당은 지금 갱단의 천국이 된 스웨덴을 만든 이민정책의 원인이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스웨덴 정부와 스웨덴 국민들의 선택을 순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스웨덴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자 스웨덴 민주당은 동화되지 못한 난민들은 스웨덴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웨덴 민주당의 대표 임미 오케소는 2023년 10월 31일 일간지 엑스프레션 기고를 통해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은 스웨덴 사회에 통합되지도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높다. 스웨덴에 살면서 스웨덴어도 할 줄 모르고 범죄만 저질러 스웨덴 시민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들은 시민권을 박탈해서 추방해야 하며 이슬람화하는 것과도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상황을 보면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미 2세대까지 나왔는데 막말로 인구의 20%를 당장 추방하자는 말이기에 극단적인 발언이죠. 불가능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웨덴 내 분열을 가져오는 발언이니까요. 현재 스웨덴 정부는 2025년까지 사법 시스템 예산을 약 3억 유로 증액할 계획이라 밝혔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시 카메라 수를 늘리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덴마크 등 인접 국가와 협력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갱단 문제가 발생한 만큼 법무장관은 갱단 문제 해결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고 해결이 될지는 모르죠. 스웨덴 내 이민자와 난민들이 스웨덴 사회와 통합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댈 확률이 높으니까요. 다른 유럽의 사례 그리고 조만간에 다룰 일본의 베트남 갱단까지 보면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 국가에 정착했을 때 기존의 사람들과 완벽하게 융화되거나 차별 없는 사회가 되는 건 이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갱스터의 천국이 된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